안녕하십니까. 예. 봄 날씨네요, 그죠? 물권법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유권까지 봤습니다. 예, 5개 남았습니다. 권리가. 용익물권 3개, 담보물권 2개 남았어요. 예, 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권리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취득하는 방법, 그 권리에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거 몇 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개의 권리 효력은 조금 어려워요. 특히 이 효력 부분은 강론 부분에서 이렇게 자주 출제되긴 하지만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니까 다음 순환으로 미고 그 특징, 그래서 개개의 권리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기본 과정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권 강론을 아마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고 특징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교재가 258페이지입니다.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타인, 다른 사람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겠죠, 그죠?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들을 싸잡아서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용익물권은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타인 동산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총 3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땅지자를 쓰죠. 그러니까 타인 토지만을 객체로 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타인 토지 및 건물까지를 객체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 하는데, 용익물권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이 목차가 거의 똑같아요. 일단 개념이 있을 것이고요. 개개 권리의 특징이 나옵니다. 구별해야 되죠. 3번째로 그 권리의 취득이 나옵니다. 자,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2가지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뭐죠? 계약. 부동산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권리는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이 중요하고 대부분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전세권이 그렇습니다. 지역권이 그렇습니다. 지상권도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게 보통이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취득도 2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이 중요하냐, 비율로 따지지 말고 우리 출제 비율로 따져. 출제되는 게 어디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가,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4번째 목차는 요 지역권에는 없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어요. 존속기간하고 갱신이라고.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기간. 그게 존속기간의 문제고요. 다만 이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대원칙이고요. 다만 법에서 통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을 몇 년을 넘지 못한다, 또는 몇 년보다 짧게 못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그 기간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의 문제가 나오죠. 그걸 갱신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존속기간 및 갱신에 대해서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만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째로 효력이 나오죠. 이건 이제 다음 순환으로 미룬다고 그랬습니다. 지상권의 효력. 권리의 효력이란 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개개의 권리마다 효력이 조금 다르단 말이죠. 6번째가 소멸이 나옵니다. 취득을 했으니 궁극적으로 소멸하겠죠, 그죠? 내가 이 권리를 1000만 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소멸하게 될 때 이 소멸을 2가지로, 소멸 사유하고 소멸의 효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소멸 사유하고 소멸 효과. 마지막으로 요거 특수지상권, 특수지역권이라고 특수자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특수자가 붙어 있는 건 지상권하고 지역권에만 있습니다. 전세권에는 특수전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데 저 존속기간 갱신하고 특수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지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뭐 여러분들이 목차를 미리 생각해 주셨다가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살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지상권이 나와 있습니다. 258페이지. 뜻이 나와 있죠? 일단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식하죠? 그런데 목적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 여기서 건물하고 수목은 이해가 되는데 공작물은 뭐냐? 주차타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타워 같은 거.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권리가 지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법에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따라서 이걸 넘어서서 경작을 위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경작을 위해서는 안 될 거예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싸잡아서 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물. 뜻이죠. 특징 뭡니다.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우리 물권법 총론에서 봤죠.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에게 채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한다. 타인 토지를 이렇게 격체로합니다. 이번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건데요. 그 지상물에서 경작 대상이 되는 식물, 즉 농작물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 토지 소유자 등과 충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가를 본 상린관계 적용이 될 것이고요. 지상물이 현재 없더라도 당연히 지상권은 성립하겠죠. 내가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고 현재 지상권을 가진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있어. 건물이 없어도 이미 나는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죠. 즉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한다. 즉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존속 요건도 아닙니다. 3번 지상물에 관한 권리.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을이 갑소유 땅에 갖고 있는 지상권과 지상물에 갖고 있는 소유권 하나의 권리 아니죠? 별개의 권리죠, 당연히. 그래서 을은 권리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갑소유 땅에 대한 지상권과 그 땅 위의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됩니다. 지상권과 지상물에 관한 권리는 별개의 권리죠. 다만 이 두 가지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을은 지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갑소유 땅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목적이 되는 거고요. 지상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다. 이렇게 두 개의 권리가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가 수단의 관계가 있을 때,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을 때 목적이 되는 걸 주된 권리, 수단이 된 권리를 종된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지상권과 지상물에 대한 권리는 별개의 권리돼 독립한 권리돼 무슨 관계가 있다? 주, 종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 보면 이거 자주 등장하는 지문인데 판례인데요. 좀 전에 별개의 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이 상태에서 지상권, 소유권 전부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재산권이란 건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재산권 팔아먹을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양도. 죽으면 상속될 수 있다. 재산권의 큰 특징이 양도 상속할 수 있다는데. 당연히 을이 이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면 권리 팔아야 되죠. 지상권 팔 수 있고 건물 소유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거를 반드시 하나로 묶어서 같이 팔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왜? 아까 뭐라 했어요? 독립한 권리라 했어요. 별개의 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남겨둔 채, 유보라는 건 남겨뒀다 이런 뜻입니다. 지상권은 그대로 둔 채 지상물 소유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일치할 필요는 없다.
여기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판례 지문입니다. 그거 한 세 줄까지 딱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4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 수익할 목적이 아니고 담보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갑소유 나대지를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자, 저당권이라는 거 이따가 볼 건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거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소유 땅을 담보로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담보로 잡고 그 땅에다 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저당권에 기초해서 땅을 경매를 넣어서 빌려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 땅값 올라갈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합니다. 건물이 없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대지 담보 가치가 나대지가 더 커요. 활용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땅의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건물 못 짓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상권을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지상권이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을 권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상권은 은행 입장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죠. 갑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걸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 하고, 원래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죠.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함부로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대법원이 인정하면 괜찮죠.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뭐였어요? 관습법. 그죠?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4번. 토지 저당권 설정자 갑의 건물 신축을 막아 그 담보 가치를 확보할 목적의 지상권 설정도 인정이 된다. 이때 담보 목적의 권리의 특징이 뭐냐? 채권이 소멸하면 그 권리도 소멸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이렇게 돈을 갚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거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4번이죠. 토지 사용 대가를 지류라고 하는데요. 지류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나중에 전세권을 보면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임대차의 경우에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상권은 반드시 지류를 지급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상권은 개념 자체가 타인 토지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지류를 지급하고 이런 게 없어요. 279조로 보면 지류를 지급하고라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마음 좋게 너 그냥 공짜로 써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료 지급은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뭐라고 얘기해요? 지료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지료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 지급을 청구를 못한다. 지료 약정이 없다면 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번.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타인 토지인데 일필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여도 무방합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죠.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됩니다.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지상권이라 한다. 대충 지상권이 어떤 권리인지 감이 오죠. 이렇게 지상권의 뜻과 특징을 가지고 이런 권리가 지상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이 나왔죠. 지상권이란 권리를 어떻게 취득하는가? 가장 기본이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게 법률 행위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엔드 186조가 적용되면서 지상권 등기까지 해야 되죠. 가장 기본이 되겠죠.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 두 번째, 법률 규정에 한 취득 중에 187조가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상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되겠죠. 따라서 상속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요 상황에서 을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건물 빌릴 수 있으며, 왜? 건물은 을 소유니까. 을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근데 을이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를 넣겠죠. 땅과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만 경매를 넣을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지상권도 취득합니다.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취득합니다. 즉 경매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죠. 이렇게 상속이라든가 경매권 같은 187조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한 장을 넘기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사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법에서 인정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명문 규정을 통해서 인정되는 게 있어요. 관습법,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이때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두 종류입니다. 분묘기지권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요. 이렇게. 어쨌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이 있는데 그중에 분묘기지권은 좀 독특한 거고요. 나머지 요 명문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기 공통점이 있고요. 특히 명문 규정에 의한 건 민법에 두 종류가 있고요. 민법이 두 종류가 있고 특별법, 임목에 관한 법률하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도 하나씩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총 명문 규정에 의한 법정상권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에 있는 게 305조하고 366조예요. 자, 여기서 요 민법에 있는 305조, 366조. 그다음에 요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 요 관습법상 법정상권. 요놈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야. 자, 요 상태에서는 건물 소유자 갑은 땅의 소유권 갖고 있으니까 지상권 필요 없죠. 지상권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땅만 증여할 수 있죠. 건물만 경매. 이런 식으로 토지만 증여하거나 건물만 경매가 되거나 등등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민법이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땅만 병에게 증여.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갑은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병한테 넘겨줌으로써 갑은 더 이상 땅에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은 무단 건물이 돼버려요. 무단 건물은 운명이 어떻게 되죠? 철거되죠.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철거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이 건물 철거를 막을 목적으로, 건물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법에서 또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라지는가, 그게 달라져요. 그게 아주 세밀해요. 짜증날 정도로. 그 하나하나가 거의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 그럴 때마다 법정사건이 인정되나 안 되나를 하나하나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도 많고 양도 굉장히 많죠. 자, 그 중에서 일단 요 법에 있는 거, 요거는 법에서 뭐라고 해놨는가를 명확하게 숙지를 일단 하셔야 돼요. 305조나 366조에서는 어떤 경우에 법정상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요 두 개는 반드시 일단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305조는 나중에 전세권에 나오는데 시작은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해요. 시작은 갑수의 땅, 갑수의 건물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건물에만. 그럼 갑은 건물 소유자이면서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또 땅만 팔아요. 땅만. 이제 여기서 왜 땅만 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 갑은 왜 땅만 팔았나요? 모르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뭐요? 갑이 왜 땅만 팔았나요? 보통 건물도 같이 팔지 않나요? 네. 건물도 같이 팔아요. 근데 왜 땅만 팔았나요? 모르죠. 갑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그거는. 그런 건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해 준 상태에서 땅만 팔아서 땅만. 결과적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이럴 때 305조에서는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예죠?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갑이 지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5조입니다. 근데 이 305조는 판례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툼도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제가 아직까지 305조와 관련된 판례를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305조는 출제가 되면 조문만 출제가 됩니다. 조문이 출제가 되면 뭘 출제하냐? 누가 취득하는 것을 출제해요. 305조에 보면 자 260페이지 맨 위에 조문 박스 두 번째 줄에 보면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라고 돼 있죠. 요거를 전세권자에 대하여라고 출제를 빈번히 합니다. 시험장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못 찾아요. 보통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 끝에서 찾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있다 없다 해서 찾는데 요즘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걸 살짝 바꾼단 말이죠. 건물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 또 하나 법정 지상권들은 공통적으로 유상이에요. 아까 지상권은 유상무상을 불문한다 그랬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유는 조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지류는 당사자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 즉 법정 상권은 유상으로 만들어놨다. 유상으로. 이유가 뭘까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지상권을 인정하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로 틀어막는 거예요? 돈으로 틀어막는 거죠. 너 치료받고 먹고 떨어져 이렇게. 법정상권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305조입니다. 그다음에 366조는 요건 이제 판례도 무지하게 많은데요. 역시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 다시 말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언제? 저당권이 설정될 때, 저당권이 설정될 때, 그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요.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는 건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요. 이때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366조죠. 366조는 이 요건을 싸잡아서 이렇게 놨어요. 저당권 경매로 인하여,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라고 해놨습니다. 그 요건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줄 속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의하며 그 저당권 시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써놨어야 돼요. 조문을. 근데 그 조문을 이렇게 압축해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해놨습니다. 그럴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나중에 저기 특수지상권이나 또는 저당권 가면 요거 판례가 몇 개 나와요. 그 판례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물론 법정상권 문제 나오면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되는데 기본이 되는 건 알아셔야 돼요. 기본이.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법정상권 고민하는 분들 중에 특히 366조 법정상권 판례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요건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법정상권이 뭐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오늘 아예 머릿속에 요건을 박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의를 할 것,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될 것,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것, 이거를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디귿하고리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상권은 법률 행위한 취득과 법률 규정한 취득 중에서 법률 규정한 취득, 그 중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 민법에 있는 두 개, 305조와 366조 법정지상권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경우에 취득이 되고 누가 취득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이제 나중에 특수지상권 가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존속기간 및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기초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존속기간은 뼈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일단은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얼마든지 알아서 정할 수 있어요. 1년으로 정해도 되고 6개월로 정해도 되고 2년으로 정해도 되고 계약기간을 정하는 건 당사자 마음이에요. 당사자 마음인데 다만 우리 민법은 기간을 통제하거나 또는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규율하고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 제도가 뭐냐?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것과 최단 존속기간의 의미예요. 민법이 두 종류가 있더라.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규정과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요, 당사자가 합의로 알아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가 대원칙이에요. 다만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최장이란 몇 년을 넘지 못한다예요. 당사자가 기간 알아서 정하는데 단 몇 년을 넘지 못한다가 최장기간이에요. 나중에 전세권을 가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놨습니다. 9년도 되고 9년 11개월도 돼. 10년까지 돼. 10년 1개월 안 돼. 11년 안 돼. 이게 최장기간이란 거예요. 따라서 만약 이걸 넘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넘으면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냐? 무효냐가 아니고요. 요 기간만큼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전세권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이런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걸 최장기간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몇 년보다 짧게 못한다.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적어도 30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할 때 30년, 35년, 40년, 50년 다 돼. 근데 29년 안 돼. 이걸 최단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요것도 요거보다 짧게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25년으로 정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30년까지 연장시켜버립니다. 결국 최장은 기간을 제한하는 거고요. 최단은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두 종류가 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뼈대 잡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다시 두 종류로 갑니다. 하나가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게 있어요.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벌써 몇 년으로 본다. 몇 년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보고 그 다음 당사자가 그거를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계약을.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두 갈래로 간다.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갈래로 가게 됩니다. 존속기간이라는 게 나오면 이게 머릿속에 뼈대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개개의 권리나 개개의 계약관계가 어떤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구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법에 총 5군데 나옵니다. 그 5군데 나오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구별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에는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 일단 지상권에는 이게 없어요. 최장은 규정이 없습니다. 몇 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할 때 지상권 존속기한을 5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몇 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기간은 알아서 정해라.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물론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설정해 주진 않겠지만 이론상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반면에 최단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280조에서. 근데 이 280조는 하나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남의 땅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이 있겠죠. 그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첫째가 석조, 돌, 석회조, 시멘트, 연화조, 벽돌, 석조, 석회조, 연화조 같은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 시멘트 등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라면 30년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30년 이상으로 정해라. 그 외의 건물, 목조 건물 15년 이상. 건물 이외의 정착물, 주차타워 5년 이상 이렇게 나와요. 이거보다 뭐 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한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짧게 정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연장한다. 그게 280조 2항입니다. 이렇게 지상권은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상권 존속기한을 당사자가 정하지 않았어.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라 그랬죠. 지상권은 요거로 갑니다. 법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어떻게 정하냐? 내가 남의 땅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이 있겠지. 나는 수목 소유 목적이야. 그럼 30년. 주차타워 소유 목적이야. 그럼 5년. 이렇게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법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도 안 정했고 그냥 지상권 계약만 했어. 내가 이 땅에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건지 수목을 소유할 건지 목조 건물을 소유할 건지 주차타워를 소유할 건지를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15년. 이런 식으로 281조에서 존속기간을 법에서 정해주고 있더라.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한 경우 그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은 경우 15년으로 기간을 법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뭐 전세권이라든가 민법상 임대차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하고 다르게 돼 있겠죠. 당연히 구별해라. 처음부터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하고 나면요 머리에 섞여가지고요 그놈이 그놈 같아져.
나는 안 헷갈려. 나중에 보세요. 진절이 칩니다. 아주 그냥 헷갈려가지고. 일단 지상권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기간이 끝나면 갱신이 나오죠. 재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갱신도 민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에 약정갱신. 약정갱신이 뭐예요? 합의로 갱신하는 거. 합의로. 계약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합의로 재계약하는 것만 합의갱신.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라고도 하고요. 자동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넷플릭스 혹시 그 멤버십 등록하시는 분들 1년마다 자동갱신 되죠? 다달이. 그죠? 내가 해지하지 않는 한 다달이 계속 갱신돼. 다달이 계속 돈 빠져나가. 아까워 죽겠어. 볼 영화도 없는데. 애들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데 짜증나 죽겠어. 보지도 않는데. 볼 영화도 없고. 넷플릭스만 있으면 돼? 또 뭐 요새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왔죠. 디즈니도 있고 짜증나 죽겠어. 볼 것도 없는데. 막을 수도 없고 말이지. 이렇게 자동갱신이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그리고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수단이 두 개입니다. 수단이. 하나가 갱신 청권이고요. 또 하나가 지상물 매수 청권.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어떤 건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이 민법에 세 종류가 있어요. 민법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가면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한 게 있습니다. 갱신 청구권이 아니고요. 갱신 요구권입니다. 이거 신문이나 실제 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다 자꾸 갱신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법에는 갱신 요구권이라고 돼 있고요. 갱신 청구권과 갱신 요구권은 성질이 달라요. 근데 이걸 자꾸 갱신 청구권이라고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갱신 요구권입니다. 갱신 청구권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갱신이 가능해요. 근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는 독특하게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에는 과연 뭐가 규정이 되어 있을까? 자, 여기서 이거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하는 거 이거는 법의 규정이 있든 없든 합의로 갱신하는 걸 국가가 굳이 막을 이유는 없죠. 이건 다 돼요. 이건 규정이 있든 없든 다 돼. 합의갱신은. 문제가 나머지죠. 자, 두 번째, 묵시갱신. 지상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상권에는 묵시갱신, 법정갱신, 자동갱신한 게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면 큰일 나요. 아까 수목소유 목적 같은 거 최단이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근데 하다가 이거 인정해버리면 또 30년이야. 토지사유는 깜빡 두 번 하면 90년 동안 자기 땅을 사용을 못해요. 자칫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요게 있습니다. 이게 283조입니다. 자, 이게 왜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부르냐? 갑소유 땅이 있어요. 지상권자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상물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지상권 소멸했죠. 갱신하지 않는 한 을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을의 입장에서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자, 이 을 재계약하고 싶을까요?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주고 싶을까요? 재계약하고 싶겠죠, 보통은.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을 소유의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갱신을 청구해. 이때
갑. 오케이 할 수 있죠. 오케이 하면 이걸로 가겠죠. 그죠? 을이 갱신을 청구했을 때 갑이 알았다 그럼 이걸로 갈 거예요. 근데 갑이 노해. 거절했어. 그럼 을은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 줘야 되죠. 요때 283조에서 갑에게 건물을 사라 청구할 수 있고, 요거는 갑이 거절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황당해요. 그래서 지상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통한 지상권은 거의 성립이 안 됩니다. 저라도 토지 소유자라면 지상권 설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상권은 별로 판례도 없고요. 출제가 되면 대부분 조문 위주로 출제되는 게 거기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모르는 토지 소유자만 하다가 지상권 설정해 주는 거지, 지상권을 실질을 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 잘 안 해줍니다. 이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갱신 정부에서 거절했더니 건물을 사야 돼. 그것도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로. 무슨 감정평가, 시가야. 시가로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이 입장에서는 갱신 청구를 받으면 잠이 와, 안 와? 안 오죠.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 심지적 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283조고요. 이게 나중에 토지 임대차에 그대로 또 나와요. 토지 임대차에. 이 283조를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 토지 임대차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요건을 숙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이렇게 합의를 통한 갱신이나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통한 간접적 갱신, 이런 걸 통해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261페이지부터 있죠. 261페이지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1번 박스 280조 꼭 확인하시고요. 양가름은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정도 확인하시고, 쭉 내려가면 양가름 3번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어서 맨 마지막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 페이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있다라는 거.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으면 15년으로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있다는 거. 281조. 쭉 내려 3번 계약의 갱신, 약정갱신은 당연하고, 양가로 2번 갱신의 간접적 강제소환이 있습니다. 거기 283조 1항을 보면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 대법원이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 토지 소유자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좁게 해석하는 거야. 조문에서는 그냥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를 감안해서 좁게 해석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 283조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고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갱신 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거절하게 되면 2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거절 못한다. 일방적인 거다. 을이 갑에게 건물을 사라. 그럼 일방적인 거다.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건물 매매계약이 일방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권 갱신과 관련된 내용들까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됐죠? 효력은 건너뛴다고 그랬습니다. 괜히 지금 보셨다가 머리 깨지지 마시고요. 소멸도 건너뛰고요. 269페이지 가면 특수지상권이 나옵니다. 자, 특수지상권 개념만 딱딱 잡아보겠습니다. 특수지상권에 3개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지상권이란 건 보통 타인 소유 지표, 지하,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지표, 지하, 지상. 이걸 다 사용하죠. 반면에 구분상권은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의 범위를 정해서 그 특정한 범위의 공간만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한국전력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전력이 고압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전선 밑에 갑수의 땅이 있어. 갑수의 땅 위에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사용해야 되죠.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구분지상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지상권의 개념하고요. 특징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목적으로 못한다? 수목소유 목적으로는 못한다. 나무라는 건 지표의 뿌리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구분상권은 지표는 사용식하지 않으니까 수목소유 목적의 구분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개념 잡으시고 한 장 넘깁니다. 하단에 보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특수지상권이 뭔지 보고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우리 지상권이라는 게 지상물 소유잖아요. 그 지상물이 건물, 공작물, 수목이잖아요. 그 중에 공작물을 분묘로 바꾸시면 돼요. 그게 분묘기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이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다음 이 분묘를 우리 대법원은 공작물로 봐요. 건물 아니고 수목 아니죠. 그럼 남는 건 하나야. 공작물로 봅니다. 이 공작물을 누가 소유해요? 을이 소유해요. 즉 분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요.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봉사도 하고 수호도 하고 요걸 목적으로 분묘의 바닥면 요거 말하죠? 요걸 분묘기지. 분묘의 바닥면을 뭐라 한다? 분묘기지. 및 주위의 빈 땅. 요거를 사유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게 뭐다? 분묘기지권이란다. 법은 없어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도 대법원이 지금 얘기한 거야. 우리 대법원이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에 대한 제사소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기지 및 주의 공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란다. 개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분묘기지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오른쪽 취득 방법. 자, 오늘 이 취득 방법 세 가지를 머릿속에 완전하게 넣습니다. 첫째, 가장 깔끔한 게 뭐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 제일 깔끔하죠. 당연한 거고. 다시 말해서 약정 분묘기지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 가장 깔끔. 자, 두 번째, 니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 뭐예요? 무단 설치. 후 20년 경과. 우리 지난번에 토지 소유권의 점유취득 시험봤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비슷하게 타인 소유 토지의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20년이 경과하면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조심할 거, 분묘 기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두 번째, 2001년도 1월 달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그 전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타인 토지의 분묘 무단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타인 소유 토지의 분묘 무단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무단 설치. 이건 불법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시효취득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따라서 니은 타인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를 전제로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 그리고 20년 이상 점유.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그 밑에 판례가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이전 설치한 분묘. 무단 설치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자, 세 번째가 아까 우리 법정지상권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갑소유 땅, 갑소유 분묘. 갑이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해. 그럼 갑소유 땅과 갑소유 분묘죠. 이 상태에서 땅만 팔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토지와 분묘 소유자가 같았었는데 갑이 땅만 팔아먹음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이럴 때 얘가 뭘 취득한다?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뭐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법정지상권. 그죠? 그게 디귿이죠.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 채 또는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해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걸 분묘 기지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는 관습법상 법정권 판례도 많기 때문에 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수지상권 2개,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어떤 것이고 특히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까지를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본 과정에서 지상권에 관해서 보실 내용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277페이지를 갔더니 지역권이 나왔어요. 지상권이 어떤 건지 감이 오세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한번 보셨고 이런 거구나 하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다 까먹어. 집에 가기 전에 다 까먹어. 그래서 집에 갈 때 보면요, 내가 도대체 하고 나서 오늘 한 게 뭘까? 맹해져갖고 집에 갑니다. 오늘 들은 걸 기억을 아무리 되살리려고 해도 기억이 나질 않아. 뭐라고 정환이가 떠들긴 했는데 뭔지 뒤죽박죽 기억도 안 나. 집에서 또 보고 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지역권이 나왔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한 권리죠. 자, 먼저 이 역 한자로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번역은 편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뭐냐 도대체? 토지가 사람이 아닙니다.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아. 이게 지역권입니다.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이게 지역권입니다. 우리 그 의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민법 291조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 토지의 편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자기 토지를 쏙 빼고 자기의 편익이라고 싹 출제합니다. 그럼 또 못 찾아. 자기 편익이 아니고요. 자기 토지의 편익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 예가 보통 나옵니다. 하나가 통행지역권이라고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맺고 여기서 통로를 개설해요. 그래서 을소유 땅을 통로로 사용합니다. 이걸 통행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주의토지통행권하고 비슷하죠? 근데 주의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면서 둘 중에 하나의 경우만 인정이 됐어요. 갑소유 땅이 맹지거나 또는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있기는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만 인정됐어요. 그죠? 근데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까지 통로가 있어요. 잘 마련이 되어 있어, 통로가. 다만 저 통로를 사용하면 좀 오래 걸려요, 공로로 갈 때까지. 근데 을소유 땅을 통하면 편리해.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어. 요럴 때 주의토지 토인권 아닙니다. 주의토지 토인권은 갑소유 땅이 맹지거나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 강제적으로 인정되는 거야. 근데 요 경우는 갑소유 땅으로서 통로가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해. 다만 불편할 뿐이야.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맺고 을소유 땅의 통로를 개설해서 그 통로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이 통로 갑을 위한 통로예요? 땅을 위한 통로예요? 땅을 위한 통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에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한 통로를 제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를 사람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통로를 제공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갑만 통행할 수 있어요. 이 통로가 갑이라는 사람을 위한 통로라면 당연히 갑만 통행할 수 있어요. 갑의 부인, 갑의 아이들, 택배, 음식 배달 통행을 못해요. 따라서 이 통로는 갑소유 땅을 통행하는 누구든지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결국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통로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걸 지역권이라 하죠. 이런 거. 요거는 조금 더 명확하죠.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 을하고 계약을 맺고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더라. 물. 자, 이 물 갑이 샤워할 때 쓸까요? 저 땅에 경작을 해서 저 땅에다 물을 댄단 말이죠. 여기서 물을 끌어서 여기다 뿌려요. 이건 명확하죠. 갑이 아니라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물이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용수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지가, 사람이 아니라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통로라든가 물과 같은 편익을 제공받는 경우, 이거를 뭐라 하자? 지역권이라 하자. 의의가 그렇죠? 자, 여기서 첫째 특징을 생각해 보면 편익을 제공받는 땅, 요역지라고 합니다. 편익이 필요하다. 편익을 제공하는 땅, 준다는 의미에서 승역지라고 합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땅, 요역지. 제공하는 땅, 승역지. 두 번째,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그죠? 빗금 전체에 쳐놨죠.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상관없고. 근데 요역지는 일부 안 돼.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세 번째, 여기서 물을 끌어와, 여기서 갑이. 그럼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해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인접 안 해도 돼. 인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네 번째, 제공받는 편익.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편익을 제공받는다고 돼 있지 어떤 편익이라고 제한을 걸어놓지 않았어요. 요역지가 승역지로부터 제공받는 편익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 지역권의 특징이 됩니다. 하나 더. 지역권자 갑. 승역지를 독점 지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갑이 여기다 펌프 설치해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펌프 설치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 을도 펌프 설치해서 물 끌어오면 되지. 을도 여기 통로 통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원래 물권은 독점성이 있죠. 내가 이 물건을 독점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나의 승낙을 얻기 전에는 내 물건을 독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역권만은 승역지를 독점하지 않아요. 승역지로 통로를 제공받고 승역지로부터 물을 끌어올 뿐 승역지를 독점해서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역지는 지역권자와 지역권 설정자, 즉 승역지 소유자가 같이 사용해요. 공용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77페이지 의의가 있고요. 지역권의 종류 중에 양가라 1번 제공받는 편익에는 제한이 없고요. 특징의 1번 사람을 위한 지역권 안 됩니다. 지역권은 땅이 편익을 제공받는다 그랬어요. 다음 페이지 유무상을 불문하고요. 4번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요. 요역지는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고요. 5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고요. 성질에 관해서 1번 비독점적 공용적 성격이 있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지역권의 아주 중요한 성질 2개가 나옵니다. 부종성 수반성과 불가분성. 지역권의 시험 지문은 여기에서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이거를 잠시 쉬었다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